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서양 문명의 원류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일리어드 저희 시작도 잘 못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시작도 못했고 어쨌든 서양 배경 지식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설명드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투 첫날 그때 작은 아주 온순한 아킬레우스라고 불리는 디오메데스가 그 판다로스를 이제 전투에서 이기고 그런 다음에 신들까지 상처를 입히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트로이를 도와주려는 아프로디테라든지 아레스 신까지 이제 창으로 찔러 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게 이제 그 장면까지가 우리가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전해드렸고요. 배경 지식을 알려주시니까 저희 영화 보고 오기로 했잖아요. 트로이. 네. 트로이. 그거 배경 지식 듣고 보니까 재밌죠? 다르더라고요. 재밌어요. 더 훨씬 재밌고 몰입감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무슨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이름이 안 그래도 사실 서양 이름 좀 익숙하진 않지만 특히나 그쪽 이름은 더 감이 안 오잖아요. 네. 하다못해 미국 영화 존슨 잭 이런 얘기 그냥 좀 편하게 들리는데 무슨 우스 데스로 다 끝나니까 좀 길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잘 안 들리는데 이 일당백을 듣고 보고 아마 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당백에서 찾지 못했던 걸 영화를 보면서 찾게 됐어요. 그런 게 있었나? 네. 배우들 몸이 보는 재미도 있고 잘생겼어요. 역시 중요한 걸 찾았군요. 네. 우리 오빠들, 네, 그렇습니다. 언니들. 네. 사실 우리가 그리스 조각상, 로마의 조각상 하잖아요. 바로 그 원료가 되는 게 그러네요 또. 그렇죠. 이 사람들 그 바로 모델로 했던 조각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여성상도 마찬가지죠. 밀로의 비너스랄까 다 그런 것들이 인류 예술의 하나의 전범이 되고 있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밀로의 비너스상 같은 경우는 박인환 할 때도 했습니다만 가슴과 허리와 엉덩이 비율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그게 근접한 게 가장 미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도 지금도 나오죠. 요즘 넷플릭스 보면 PC주의 때문에 그거 못 느껴요. 잘 그 아름다움들을. 근데 이 트로이 영화를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지선 씨가 볼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볼 때 너무 예쁘다 이거죠? 그냥 마냥 눈이 즐겁죠. 네. 그러나 즐거운 걸 즐겁다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즐거운데요? 지선 씨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렇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또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의견 표출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옥소 폴리티크스가 나섰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한번 우리 의견 표출해 보자는 거예요. 옥소 폴리틱스에서 이번에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설문을 또 특별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로 다 동의들 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일자리에는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ESG라든지 혹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에너지 이거 지금 현 정부의 여러 이슈랑도 아마 맞닿아 있을 거고 글로벌한 방향과도 이제 굉장히 또 연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옥소 폴리틱스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또 내주시고 그 의견들을 또 옥소 폴리틱스가 잘 담아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도 하는 아주 재밌는 사이트죠. 옥소 폴리틱스 저희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굉장히 또 가입자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몇 달 전에 했을 때 가입자가 10만이었는데 꼭 일당백 광고 덕분만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18만 이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가 속도가 일당백 구독자 속도보다 훨씬 가빠르네요. 우리가 광고인데 우리보다 더 잘 나가면 어떡해. 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질문들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건 더 확대해야 된다는 대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전기 조달이 어려우니까 이건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옥소 폴리틱스 한번 앱을 깔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옥소 OX로 이제 본다는 거죠. 옥소의 그 뜻이 OX예요? 그렇습니다. OXO 뭐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네, 옥소 폴리틱스 한번 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일리어스 요거의 이제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전투의 첫날 좀 중간에 하다가 끊어졌는데 네. 그 신들이 이제 여기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아프로디테도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디오메데스가 정말 과격한 사람이죠. 아주 최고의 용사죠. 지금 아킬레우스가 없는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게 바로 디오메데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뭐 얼마나 힘이 세냐면 신들까지 상처를 입힐 정도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 그 사르페돈, 그 사르페돈이 리키아의 왕인데 이 또 사촌이자 자기 참모 동료가 글라우코스라고 그렇게 같이 사촌 형제끼리 같이 참전을 했는데 네. 디오메데스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는데 지금 디오메데스가 이 잘못해서 신을 상처를 입혔잖아요. 그래서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상대한 사람이 신인지 인간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야, 넌 가문이 어떻게 되냐? 넌 족보가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네. 묻기 시작하니까 이 글라우코스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가문이란 나뭇잎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은 피어나고 어떤 것은 시들어지는 법이다. 가문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가문이라면 참 사람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 무상 같은 거죠. 어떤 것은 피어나고 어떤 것은 시들어가고 이 영원한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거 물어봐서 뭐 할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도 하면서 바로 이제 그렇지만 우리 가문은 하면서 이야기를 쫙 푸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희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 인연이 있었어. 서로 그 손님과 주인으로 환대를 받고 환대를 했다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또 되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하러 만났다가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뭘 줬냐면 청동으로 만든 무구, 이제 투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오메데스는 그 자기가 쓰고 있던 청동 무구를 줬고, 글라우코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고 있던 황금 무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는 장사는 디오메데스가 얻은 거죠. 황금이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항상 소거든요. 황소. 네. 소 몇 마리짜리냐? 소 몇 마리. 그러니까 청동 무구는 소 9마리짜리. 황금 무구는 소 100마리짜리. 와. 그렇죠. 차이 많이 나네. 약간 근데 하는 행태는 저 부산에 조폭 느낌이 살짝 좀 있네요. 네 정박 행리 많아. 내도 아는데. 그렇구나. 네, 그리고 족보 따지다가 서로 친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술 한잔 하고. 네.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이 디오메데스가 아주 공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신까지 물리치고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가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디오메데스가 처음에는 약간 상처를 입는 걸로 나오거든요. 경미한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아주 찬란한 공훈을 세워죠. 자, 그러니까 이 디오메데스에게 마지막에 이런 황금 무구를 주는 걸로 완결을 시킨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우리 일리아스 같은 경우나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 보면 고난을 처음에 인간이 겪으면 반드시 신은 보상을 준다. 이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너무 잘 나가는 인간은 반드시 나중에 큰 화를 입는다. 이게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서양에서는 그런 이런 일리아스라든지 이걸 보고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신은 변덕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예전에 우리 그 헤로도토스 역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개 인용되는 책이 있는데 한 왕이 너무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뭘 해도 너무 운이 좋으니까 그 사람하고 동맹관계를 맺은 이집트의 왕이 당신 너무 운이 좋으면 신들은 항상 그 행운을 시샘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뭔가 희생을 시켜라. 던져버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행운을 좀 상쇄를 시켜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가장 좋은 게 뭐냐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귀한 반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장 역할하는 반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닷가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엉엉 울었겠죠. 이 귀한 거를 내가 잃어버렸다.
자, 그랬는데 며칠 뒤에 자기에게 어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왕에게 바쳤는데 그 물고기 속에서 자기가 던져버린 반지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 우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행운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탈리아 그 이집트의 왕이 탄식을 했구나. 빼버렸어요. 동맹관계를 깨뜨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안 운이 되겠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최악의 일만 남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제 다른 아나톨리아 쪽에서 정복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 책에 차마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항상 그 지금 디오메데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항상 그러니까 신은 인간을 변덕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붕 띄웠다가 그 인간은 갑자기 급전직하면서 신들은 웃음을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된다. 네. 그 신이라는 이름을 지금 뭘로 바꾸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중 혹은 뭐 네. 사람들 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코인 어때요? 코인. 아니 그러니까 코인도 될 수 있겠. 시장 뭐 이런 것도 될 수는 있겠네. 네. 갑자기 이제 큰 운. 막 처음 시작한 주식 갑자기 막 올랐는데 시장이 미스터 마켓 혹은 뭐 마켓 신이 네. 우리를 이제 아주 많이 흔들어 놓기도 하고 혹은 소년등과라 그러나요? 네, 네.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들 네. 막 가기도 하고 혹은 일찍 스타가 된 사람 뭐 연예인들 중에 너무 크게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나? 네. 지금 내가 48이다. 언제까지 난 바닥을 기어야 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아직 20대 아니세요? 마음은 20대지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스타가 된 그런 연예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모습을 어쩌면 신 혹은 이제 대중들이 또 즐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좀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1000년 전에 네. 누군가가 이렇게 적었다니요. 네. 3000년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3000년. 네. 그렇죠. 기원전 이게 8세기니까 지금부터 2800년, 그렇구나. 2700년. 그리고 그 전부터 구전돼 왔을 거니까 3000년 그렇죠. 됐다고.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거를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 휴브리스라고 부르는 거죠. 너무나 뭐 우리가 로또를 당첨됐다든지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을 뜨니 스타가 됐다니 그걸 휴브리스라고 보는 거죠. 너무나 큰 행운이 다가오면 항상 근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너에게 너무나 많은 행운이 온다는 거는 더 큰 불행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겸손해라 이런 의미겠죠. 네. 자, 결국 그렇게 이제 근데 디오메데스가 너무나 이 활약을 펼치니까 트로이 군대가 이게 기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헥토르에게 동생인 헬레노스, 그 동생인데 이 점을 좀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오메데스 기세를 꺾으려면 지금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좀 아테나 여신에게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좀 제사를 올려라 이런 충고를 받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바로 우리 헥토르가 다시 이제 궁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아테나 여신한테 가서 우리 좀 그 트로이를 좀 보살펴 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내 안드로마케하고 아들을 이제 보러 안에 있는 이제 자기 처소로 향한 거죠. 가니까 아내가 없어요. 아내는 없고 아내는 지금 성에 올라가서 지금 사움을 참관하러 갔다.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전에 이제 또 뭐 파리스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파리스가 있나 싶어 가지고 이제 파리스에 처소를 가니까 파리스가 또 헬레네하고 있는 거죠. 그때 파리스가 바로 헬레네의 전 남편 메널라우스하고 싸움을 하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헬레네 침실로 데려가 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아프로디테가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형이 화가 나잖아요. 지금 전쟁이 말이야. 너놈 때문에 일어난 건데 너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연애질이나 하고 있냐. 연애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전사는 기본적으로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연애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랑스 작가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오디세이아 아니면 일리아스다 했거든요. 네네. 전쟁 아니면 바로 모험의 이야기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나 연애는 뒤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스 같은 사람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덜떨어진 사람인 거죠. 고작 사랑 따위에 여인 따위에 너가 지금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던데. 약간 좀 못난 놈으로 나오긴 하죠. 거기서도 영화에서도 그 여성의 어떤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배우를 갖다 놓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 이런 생각이 약간 보면서 그냥 감상평입니다. 모성 쪽으로 갑니까? 그분이 약간 그렇더라고. 서글서글.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죠? 네네네. 네. 아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모성도 얻어가네 누구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지금 잠시 돌아왔던 소식을 듣고 안드로마케 바로 이제 헥토르의 부인이 오는 거죠. 그래 와가지고 막 남편에게 전쟁터로 다시 안 가면 어떻겠냐. 그냥 여기 딱 성 안에 들어와서 성 안에서 수비전, 농성전을 하자. 왜 밖에 나와서 싸움을 하느냐 위험하게. 그런데 이제 헥토르는 청동기 시대의 전사잖아요. 정면 승부를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결정적 한 방 이런 걸 원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급장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급장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부인은 가지 마라. 근데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지막 보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아들이 있다 내에게는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이 아이들이 나를 이제 뒤이어서 이 도시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 그러니까 참 정겨운 광경이죠. 그죠? 이 부부가 아름다운 선남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오붓하고 단란한 전경인데 이것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여기가 다시는 이 작품의 마지막 가족을 만나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헥토르와 아내와 그렇죠. 아이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장면이 마지막일 걸 알고 있는데 헥토르만 모르네. 이게 참 재밌는 게 바로 이 일리아스에서도 우리는 요즘 우리 독자들은 그 근대유의 독자들은 서스펜스를 즐기잖아요. 네. 자, 다음 이제 어떻게 이제 사건이 진행될까? 네네.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죽을까 살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스펜스를 즐기고 결말을 미리 말하면 스포일러라고 막 욕을 하잖아요. 저거 막 근데 이 당시의 독자들은 결말을 미리 계속 알려줘요. 또 알고 다 오고. 여기서도 다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요? 네, 여기서도 끊임없이 중간에 결국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그 결말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비극도 그렇고 그래서 비극도.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관객들은 이제 연극할 때 아니면 듣는 청객들은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더 이제 실감 있게 우리를 집중시켜낼 거냐. 우리는 이제 안단 말이지. 그걸 더 즐겼다고요. 더 어떻게 이제 요 결말을 아는데 요 결말까지 과정을 어떻게 더 실감나게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몰입시키느냐. 그게 진정한 능력이다 이거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이 영화는 뭐게요? 전 상관이 없었다. 그때는. 여기 헥토르가 마지막 그 가족과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게 나온단 이제 말이죠. 그런 것들이 뭐 여기서 보면 다 결말 다 이제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약간 좀 철학적 가미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스펜스를 즐기게 된 것, 이거 우리가 산업화 혹은 그 이후로 사람들이 너무 리니어해졌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과정을 거쳐 결말까지 이어진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과거에는 시간이라는 건 서로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들었네. 거기서 또 들었어.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시간을 어떤 선형적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의 흐름의 앞에, 그러니까 즉 미래 이야기가 먼저 나에게 들리는 거는 대단히 불편하고 그리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얘기가 앞에 오든 혹은 뭐 과거의 얘기가 지금 이야기처럼 진행이 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숟가락 하나만 얹어도 돼요? 또 얹을래 너도? 이 시대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질질 끌지도 않는 거야. 마치 그거는 저는 시대가 다시 바뀌면서 이 시대로 우리는 또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요즘 시리즈가 1편부터 끝편까지 한 번에 그냥 다 나와버려요. 맞아요. 한 번에 쭉 볼 수도 있어. 옛날에는 무조건 토요일 드라마를 해갖고 무조건 우리는 한 주를 기다렸다가 에피소드 하나 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볼 수도 있고 5편 먼저 보고 1편 나중에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를 우린 다시 회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책의 마지막에 한번 어디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드리려고 했던 건데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삶이 시작될 때 이미 삶의 과제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아들의 직업도 결정되고 신분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모든 걸 물려받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돌고 도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말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까지 과정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돌고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우리가 지금 앞으로가 뭐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게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근데 근대 사회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건 삶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목표가 안 주어져요.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이 아이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100일 돌잔치 때 돌잡이 하잖아요. 네, 뭐 잡으라고. 아이가 무엇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정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예전에 그런 게 없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햄릿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선택에 고민하는 햄릿이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 삶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참 재밌는 말을 어떤 분이 했는데 왜 지금 현대에서 죽음이 가장 금기어가 되었냐 이거죠. 죽음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있잖아요. 죽는다는 게 과거를 딱 내가 돌아보면서 죽은 시점에서 정해진 할 일이 다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그걸 넘겨주면 되는 거다. 패스 오버하면 된다 이거죠. 내가 이제 패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넘겨주면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난 나의 과제를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지금은 내가 딱 삶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난 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내가 태어날 일이 내 소명이 있었는지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고 죽음 자체를 계속해서 경원하고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네. 끊임없이 먼저 지금 뭐가 나와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끊임없이 계속 그 다음 그 시간이 궁금해지는 거겠죠. 일리아스가 이렇게 철학적인 책이었다니. 당연하죠.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이미 그 안에 모든 철학적인 이슈들이 다 들어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네. 이 선형적으로 보지 않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컨택트. 컨택트? 네, 라고 컨택트 뭐더라? 한 드네 벨레브 감독의 컨택트라고 있는데 네. 외계인이 와서 네. 외계인이 이런 우주선을 타고 오죠. 그거 맞아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걸로 타고 와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네. 근데 그 알려주는 게 현재인 것 같은 미래인 것 같은 것들을 동시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그냥 앞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뒤가 너무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지. 하여튼 그 생명체들은 시간에 앞뒤가 없어. 그래서 빵 글자 하나를 찍어 도장처럼 찍어요. 네. 거기에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어.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헷갈리지만 그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 같이 한번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이야기를 했죠. 2시간 동안. 어디서 듣고 또 아는 척했는데. 우리 그때 이제 정프로 픽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고른 영화 다행이다. 여기 선정한 영화였죠. 네, 너무 재밌는 영화. 정프로 픽으로 팟캐스트 뭐 이런 팟빵이라든지 애플 팟캐스트에 찾아보시면 컨택트 찾아보시면 저희 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봐봐요. 여기 동물들은 토끼다 쳐. 토끼는 안 되겠다. 토끼 말고 사슴이라 쳐. 사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뭘 할지를 과연 계획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내일 뭐 할까를 계획하나? 그렇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일단 뭐 내과 가서 밥 먹고 뭐 풀 뜯어 먹고 순간순간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침 되면 뭐 하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똥 싸요. 그렇습니다. 모션 아이에서 나온 마더랩 장애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같이 정해진 시간에 일을 본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거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또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될 때 그런 원활한 배변 활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같이 해주세요. 이 광고를 시간과 연관지어서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 봐봐요. 딱 들어가면 막 한 3, 4분 동안 막 그 고통의 시간을 또 맞아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마치 외계 생명체가 도장을 빵 찍듯이 빡 나오는 거야 그냥. 앞뒤가 없어. 똥이 시작부터 와우. 빡 나온다고. 와우. 네, 네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마더랩 장인을 한번 쳐보시면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뭐 장인어른 장모님 좋아하실 만한 변비에 좋은 네, 그 무슨 차죠? 그게? 차전자피. 예, 그거가 이제 들어있는데 거기 이제 알로에 성분이랑 좀 다릅니다. 알로에가 좋다고들 하는데 그 잠깐 효과는 있으나 알로에는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좀 몸에 부담 갈 수 있거든요. 네. 예, 차전자피는 전혀 그런 부담 없이 여러분의 아침을 빡 해준다. 네. 마더랩 장인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약간 시간 저도 살짝 얹으면 빡! 이거 사실 5초면 만약에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하루 5초 빼고 나머지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5분에서 네. 4분 55초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또 생명 연장이 별게 아니에요. 이거 생명 연장이구나. 우리가 하루에 4분 55초씩 늘어난다면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와, 이거 생명 연장이었어. 생명 지킴이. 와, 너무 놀랍다. 그 시간은 여러분 따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4분 55초면 사실 밤에 또 좋은 일도 때려. 그래.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네. 자, 마더랩 장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쭉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 마찬가지인데요. 네. 자, 결국 그렇게 이제 다시 전장에 복귀한 파리스가 다시 그리스군의 1대1 시합을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군에서 그러면 파리스를 누가 상대할래? 그 제비 뽑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비 뽑기 어떻게 하냐면 투구에다가 그 이름 넣은 그걸 넣어가지고 투구를 흔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 그 제비를 사람이 나가는 거죠. 투구에 보통 이제 뭐 눈 부분이 뚫려 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딱 이름 나오면 그렇죠. 걔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비를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당첨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아킬레우스의 사촌이죠. 사촌 형제. 그 아킬레우스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펠레우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펠레우스의 형이 텔라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가 텔라몬인데 아킬레우스 큰 아버지. 그 아들이 아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아스. 그 아이아스 하면 우리가 아이아스 하면 좀 그리스 발음으로 들으니까 좀 낯선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에이젝스고 그리고 우리 네덜란드에 제가 알기로 그 아약스 팀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아이아스예요. 아약스 하면 최강 네덜란드 축구팀이죠. 네. 그렇죠. 아약스. 그거 같아요. 아약스, 에이젝스. 에이젝스. 원래 이제 J 발음이 보통 우리말로 따지면 지읒 발음이랑 비슷하게 발음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Y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이름도 뭐 영진이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이제 Y 뭐 ONG 뭐 JIN 이렇게 쓰면 미국 사람들도 종종 이영인 이렇게 읽기도 해요. 영진으로 안 읽고. 우리 생각엔 이제 J는 무조건 이제 지읒 발음처럼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아이작스, 에이작스. 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얀후스 하듯이. 네. 그래서 이 아이아스가 사실 방어의 달인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이제 그 아킬레우스에 버금간다. 싸움을 잘해요. 예, 거의 근접전에서는 아킬레우스를 이길 수도 있다. 민첩도는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저기 브래드 피트 엄청 민첩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첩도는 아킬레우스에 따라갈 수 없지만 접근전에서 육박전을 할 때는 완전히 힘도 세고 아이아스가 거의 최강이다. 파리스는 안 되네. 파리스는 좀 상대가 안 돼. 파리스는 그래서 이제 활을 쏘는 파리스죠. 궁수죠. 팔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팔이 있으니까. 파리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뭐 판다로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궁수들이 많죠. 트로이 쪽은. 그래서 물론 뭐 그리스도 이제 나중에 그 상처를 입었다가 데려오기도 합니다만 필록테테스라는 아주 명공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트로이 쪽이 아무래도 궁수 쪽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아스하고 서로 이제 헥토르하고 1대1로 서로 헥토르가? 파리스랑 아이아스. 헥토르 아이아스. 제가 좀 그걸 했군요. 이게 아까 파리스는 이미 그
처음에 네. 메넬라우스하고 해가지고 사라져 버렸고, 근데 다시 데리고는 왔지만 네. 헥토르하고 이제 그리스의 1대1로 이제 붙은 거죠. 제가 좀 말하다가 엉겨버렸나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헥토르하고 바로 아이아스가 싸움 붙었는데 이게 우열을 겨룰 수가 없는 거죠. 헥토르도 잘 싸우죠. 네. 헥토르 잘 싸웁니다. 헥토르 되게 유명한 그 나라에선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헥토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화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납니다만 영화에서는 이제 헥토르가 이 아이아스를 죽이는 걸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바로 원작품에서는 무승부인데 영화에서는 죽인 걸로 해야지 좀 아킬레우스하고 좀 대등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아이아스를 죽인 걸로 나왔을 거예요. 영화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헥토르가 아이아스를 죽이긴 죽이는데 좀 비겁하게 죽이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확실하진 않나요?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 다들. 헷갈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둘이 그래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서로 너 정말 힘세구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선물을 교환하거든요. 아 원전에서는 네. 뭐냐면 헥토르는 자기 칼을 선물로 줘요. 네. 아이아스에게. 그 아이아스는 이제 자기 뭐라고 해야 혁대 가죽끈 같은 거를 선물로 주거든요. 너무 섹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섹시하다기보다 나중에 너무 좀 죽음하고 연결돼요. 허리띠가? 네. 그런 게 왜냐하면 결국 헥토르가 나중에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이 시체를 마차에 끌고 막 훼손시키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목을 뚫어가지고 그 바로 지금 아이아스에게 받은 가죽끈으로 발목을 묶어가지고 그 구멍을 묶어가지고 매달고 훼손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아이아스도 아킬레우스가 죽고 나서 아킬레우스의 그 갑옷이라든지 무구 이런 거 있죠. 이걸 누가 가져야 되느냐 가지고 오디세우스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 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가축들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하다 결국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자살을 하게 되는 칼이 바로 지금 이때 헥토르에게 받은 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원수에게서 받은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 원수가 주는 선물은 결국은 너를 죽인다는 거죠. 결국 다 이래 돼버렸잖아요. 거기 바로 아이아스에게 받은 그 가죽 허리띠가 자기 발목 시신을 훼손하는 그 매개물이 됐고 또 헥토르에게 받은 칼이 바로 자기가 자석을 할 때 수단이 되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죠. 원수에게 받은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결국은 흉물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에 이렇게 이게 대강의 큰 싸움이 끝났는데 아가멤논이 이게 병력 손실을 많이 겪은 거죠. 그리스 군대 손실이 좀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좀 지금까지는 아킬레우스가 있을 때는 뭐 자기들 그 함선이랄까 본거지에 방벽을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킬레우스라는 사람 자체가 방벽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구덩이도 좀 파라. 그리고 이제 구덩이도 파고 방벽을 좀 쌓자 이렇게 이제 방어를 좀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근데 트로이 안에서도 또 이제 그 일종의 뭐랄까 화의론이 있죠. 좀 우리 싸움 이래가 안 된다. 평화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파리스하고 메넬라우스 약속한 거 우리가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헬레네가 갖고 온 보물을 돌려주자. 그리고 이제 싸움 끝내자. 근데 이제 파리스가 당연히 반발하겠죠. 절대 안 된다. 보물은 돌려줘도 헬레네는 안 된다. 자 이때 이거 중재해야 되는 프리아모스 왕이 이 왕이 다 좋은데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 파리스랑 헥토르의 아버지. 네. 그러니까 결국 뭐 파리스 뜻대로. 그래서 그 이제 파리스의 제안을 그리스에 전달하니까 뭐 그리스 사람들은 택도 없다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헬레네를 그러면 파리스에게 줘버리면 뭐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10년간 고생하냐. 그럼 명분이 안 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그 그리스군은 그걸 거절하고 참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겠죠. 프리아모스 왕이 아들 말을 잘 들은 것도 있겠지만 베리 스트라우스 교수 분석에 따르면 헬레네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에 트로이 입장에서 돌려보낸다면 그러면 애초부터 헬레네를 트로이 받아들인 게 잘못이었다. 그걸 인정을 자인하게 돼.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 프리아모스 왕가 자체가 파멸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너희들 때문에 너희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년 고생을 했다. 그럼 이거는 이게 안 되잖아요. 원인 무효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쿠데타를 부추길 수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헬레네를 돌려보낸다면 그럼 사람들 보면 그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아모스 왕 입장에서는 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투 첫날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래서 뭐 다음 날 하루는 휴전하자 네. 이렇게 고제안을 서로 받아들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투 둘째 날이 시작된 거죠. 네. 둘째 날. 근데 이때 둘째 날이 시작될 때 제우스가 모든 신을 올림푸스 산에 불러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신들은 인간의 전쟁에 개입하지 마라. 그럼 만약에 내가 딱 그 보고 있다가 그걸 딱 탄로가 나면 너희들은 나한테 매를 맞게 된다. 진짜 수치스럽게 매를 맞든지 아니면 내가 하데스보다 더 밑에 있는 그 무저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완전 지옥 밑바닥 바닥이 없는 무저갱 거기로 타르타로스 던져버리겠대. 그러니까 그러면 신들이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야, 네. 나하고 너희 모든 신들이 다 붙어가지고 우리 황금 절대를 잡고 한번 줄다리기를 해보자. 너희들 다 붙어도 나한테 안 돼. 이런 식으로 겁을 탁 주는 거죠. 너희들 꼼짝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울을 이제 한번 들어본다 이거죠. 한쪽은 트로이, 한쪽은 그리스. 이렇게 이제 제우스가 저울을 한번 들어보거든요. 둘째 날. 그럴 때 그리스 사람들이 아래로 기울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저울은 아래로 기우는 게 그날 지는 거거든요. 땅에 가까우니까. 지하에 하데스에 가까워서 땅에 가까운 게 지는 거고 이기는 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는 올라가니까 이기는 거다. 이 날의 그 대략의 승패는 이제 트로이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둘째 날은 트로이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런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헤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가 지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좀 그래도 몰래 개입을 하려고 하지만 제우스가 이제 이리스를 보내고 해가지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헤라가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결국 이렇잖아요. 하늘을 다스리는 것은 제우스,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포세이돈, 그리고 저 지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게 바로 하데스잖아요. 네. 그러면 애초에 이 지상 땅과 그리고 이제 우리 말하는 올림푸스는 공동 구역이거든요. 공동 통치 구역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헤라가 포세이돈한테 가서 자꾸 이제 찝쩍거린단 말이죠. 야, 한번 붙어봐 제우스하고 본래. 지상은 다 공동 통치구역인데 제우스 지가 뭐라고 다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포세이돈 당신이 한번 붙어봐 맞짱 떠봐 이러니까 포세이돈이 제우스하고 다투기를 거부하는 거죠.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재미있는 분석 해석이 하는 남자들은 힘의 우열에 아주 민감하다. 남자들은 내가 저 놈이 나보다 세면 절대 도전할 생각 안 한다. 여자들은 계속 도전을 해라고 하지만 여자는 한번 나보다 예쁘다, 나보다 뛰어나다 해도 어떻게든 한번 붙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세우는데. 전 절대 안 하는데. 위아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도 재밌는 어떤 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포세이돈과 제우스를 봐라 이거죠. 같은 형제고 여기 야 본래 이거는 서로 너희들은 같은 대등하지 않냐 해도 절대 안 나타나. 그러다가 나 큰일 난다. 힘의 우위에 아주 민감하고 여자들은 오히려 현상 변경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계속 현상을 변경시키려고 계속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그 안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보통 그 무슨 진화심리학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아이들이 대체로 물리적인 폭력 뭐 이런 걸로 이제 폭력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그 평판훼손? 그렇죠. 네, 이쪽으로 좀 많이 공격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죠. 폭력 교사. 이런 식으로 싸움을 교사하는 거죠. 꼬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쁜 애가 있으면 그 애의 평판을 훼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랭킹을 이렇게 낮출 수 있으니까 이제 남자애들은 보통 이제 때려서 나한테 지면 이제 내가 올라가고 걔가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공격성을 또 보이는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일리아스 보고 있으면 그런 이제 측면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결국 이렇게 둘째 날에는 결국 그리스가 완전히 뭐 박살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회의를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에 회의를 하니까 패배 분위기가 막 휩쓸고 있는 거죠. 그리스 쪽에. 그리고 특히 아가멤논 같은 경우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 아킬레우스를. 아가멤논이 눈물을 흘려요. 후회의 눈물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진짜 많이 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킬레우스 울죠. 아가멤논 아니 우리 같으면 지금 총대장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눈물 흘리고. 자, 그래서 이제 트로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성벽에만 있다가 이제 이겼잖아요. 이제 들판에 나와가지고 야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화롯불 피우고 우리 치면 일종의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그리스 군대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모회를 연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참모회 열 때는 역시 노마지지라고 역시 오래된 말이 길을 알듯이 그 가장 이제 이 노장인 네스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군사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오늘 밤에 달려 있다. 오늘 밤? 네, 오늘 밤. 둘째 날 밤? 네. 그게 뭐겠냐 이거죠. 전투 둘째 날 밤에. 오늘 밤에 우리가 아킬레우스를 가서 설득을 해오면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가서 지금 우리가 오늘 아킬레우스 설득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달려있다가 바로 그런 의미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아킬레우스한테 화해 사절을 보내기로 하는 거죠. 누구를 보내냐? 바로 가장 이제 아킬레우스의 친한 친구이자 꾀돌이 오디세우스. 그리고 이제 바로 아킬레우스의 지금 사촌이죠. 사촌이자 우직한 아이아스. 힘센 아이아스. 그리고 바로 아킬레우스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이 포이닉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포이닉스는 자기 애가 없다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뭐 이놈한테는 자식을 낳지 말게 하소서 해가지고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킬레우스 아버지에 와서 의탁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아킬레우스를 키워준 거예요. 자기 아들처럼. 왜냐하면 이놈이 앞으로 나를 잘해주겠지. 이렇게 아주 아버지처럼 사이죠. 자 그렇게 갔는데 이제 딱 3명이 도착하니까 아킬레우스는 여기서는 교양이네요. 어떤 상심에 있잖아요. 자기 명예가 훼손됐으니까. 네?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싹 상심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피아노 연주를 한다든지 바이올린을 키우면서 이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명예 훼손됐지. 참 나름 교양인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친한 친구이자 참모인 파트로클로스는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고. 자, 그 3명 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오디세우스는 꾀돌이잖아요. 먼저 다 그렇게 이제 아주 분노를 먼저 거둬라 하면서 그리고 상도 많이 주고 브리세이스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7개의 도시도 주고 아가멤논이 자기 딸도 주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떠나서라도 지금 하여튼 아가멤논 때문에 이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좀 복귀해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그런데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킬레우스는 그 말을 듣고 뭐 지금 그렇게 말한 뭐 돈을 주니 뭘 여자를 주니 그건 나에겐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 뭐 브리세이드조차도 그건 뭐 모욕의 그 대까지 내가 무슨 그 여자의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영화에서는 둘이 막 난리 나거든요. 막 밤에 브리셋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아킬레우스를. 근데 찔러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다른 의미로 죽어요. 근데 사실 이게 웃기는 게 브리세이스가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해서 전리품을 오게 됐냐면 바로 아킬레우스가 도시를 막 약탈했잖아요. 트로이 주변에. 약탈할 때 바로 브리세이스의 남편과 브리세이스의 오빠를 다 죽여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살인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거기는 이 책에서는 사랑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나오죠. 브리세이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아킬레우스가 죽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파트로클로스는 죽은 걸 알게 되니까 브리세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책에서 파트로클로스가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신세 한탄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 너 앞으로 아킬레우스의 정부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왜냐하면 파트로클로스 안단 말이죠. 내 친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로 너야. 그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아킬레우스의 정신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내가 그리고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한 파트로클로스는 왜 죽었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나중에 헥토르가 죽고 나서도 뭐 헥토르의 엄마, 헥토르의 부인 또 헥토르의 제수씨 헬레네 다 통곡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보고 있으면요. 전부 다 자기 신세를 이야기해요. 결국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결국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신세 타령 그냥 다 자기 신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트로클로스 죽은 거 자체도 물론 슬프지만 왜 제일 슬프냐? 파트로클로스가 약속했는데 나에게 아킬레우스 부인 만들어준다고. 근데 죽고 나면 어떡하냐 말이냐. 결국 자기 신태다 이런 거죠. 네. 우리도 저 상가집 가면 네. 여보 이제 난 어떻게 살라고 다 자기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기 이제 부친이나 모친이 그거 하면 아버지 저 땅은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까지 갑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어머니 저 앞에 땅은 나한테 주기로 그때 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아, 그런가? 60년대, 70년대. 아, 그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에닉스가 이제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도 자기 어버이처럼 이렇게 같이. 포에닉스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만약 여기 안 남는다면 나도 여기 있을 이유는 없다. 네가 떠난다 나도 같이 갈래. 그러면 그렇지만 신들도 참 정서적이잖아요. 네가 없으면 나도 여기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달래고 다 하는 거죠. 신들도 선물을 받으면 노임을 풀지 않느냐. 우리 신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재물을 바치면 아유 요 재물 받고 좀 분노를 진노를 좀 풀어주세요. 이러면 받아주는데 아니 너는 사람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냥 좀 복귀해서 싸워라 이제 화를 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설득을 거죠. 또 해요. 네. 그러면 너를 신처럼 추앙할 것이다. 다음들이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또 이게 그 이야기를 하죠. 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운명이 정한 만큼의 명예는 충분히 얻었다라고 이제 딱 이야기하고 아킬레스가 예.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네요. 아까 오디세우스 말할 때는 아유 나는 이 날 새면 바로 나 떠날 거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포에닉스 말하고 나서는 조금 계속 머물지 않을지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조금씩 이제 물러나요. 조금씩. 네. 근데 마지막으로 아야스가 나서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형제나 자식을 그러니까 아야스는 뭐 아주 이거 하는 거 보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디세우스한테 약간 혼잣말로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뭐 자기 자식 죽고 형제 죽은 사람한테도 보상금 받아가 합의하고 서로 화 푸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아킬레우스가 명예가 훼손됐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 하다가 또 우리는 손님으로 오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서는 손님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좀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거기에 되게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투박한 아야스의 말에 그냥 손님으로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니까 아 그래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아가멤논이 나를 떠돌이 취급을 한 거 그건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이제 벌 중에 하나가 폴리스에서 추방한다. 너 떠돌이 그게 제일 큰 벌이랬죠. 네. 이 폴리스에 살아간다는 건 완전 하나의 어떤 그 나의 생명과 같은 건데 거기서 떠나면 나의 그 생명을 박탈한 것. 그러니까 이 떠돌이라는 게 가장 이게 모욕적이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뭐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돌뱅이를 되게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떠돌아 다닌다고 되게 싫어하는 거. 네네네.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절대 안 할 거야. 그런데 또 단서를 달아요. 이제는 헥토르가 만약 내가 있는 요 막사와 함선까지 와서 불을 지른다면 그때는 내가 참여할 거야. 내가 있는 데까지 헥토르가 온다면 나는 이제 전쟁할 거야. 이제 진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조금씩. 네. 조건부로 달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소용없으니까 우리 떠납시다. 할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어떻든 나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운명의 예언을 두 가지 했다. 트로이에 싸우면 불멸의 명성을 얻지만 고향으로는 못 돌아간다. 그리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불멸의 명성은 포기하지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 두 가지 길을 이야기했다. 근데 나는 결국 인간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포에닉스 노인은 어차피 같이 가자 해서 잠자리를 돌봐주라 하고 둘이는 떠나고 그 다음에 이 두 손님들을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동성애 또 아니라는 게 이제 바로 아까 말한 파트로클로스하고 이 지금 아킬레우스가 각자 여인을 데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동성애는 아니지 않느냐. 각자 여인을 데리고 동침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결국 여기서 아킬레우스가 내린 결정이 나중에 친구를 죽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아가멤논이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아유 안 한대요. 이러니까 오늘의 결정으로 네, 이제 우리는 패했다. 그런데 이제 아가멤논이 그러다 잠을 깬 거죠. 잠이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죠. 네. 아가멤논 입장에. 그러니까 아가멤논 잠을 못 잘 때 항상 사자 가죽이었나 이런 거 딱 이제 항상 그런 걸 덮고 왔다 갔다 했다는데 갑자기 사람들 깨운 거죠. 지휘관 깨워가지고 야 지금 우리가 잠잘 때냐.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자 된 거예요. 뭐라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 영웅들의 세계는 보통 때는 자기 잘났다고 엄청 자랑하거든요. 네. 근데 위기 상황이면 다들 딱 또 뭉치는 거예요. 협력을 하자.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보통 때는 서로 못 잡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위기 상황에 누구 한 명이 위기 상황에 올리면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쪽이 위기에 올리면 또 한쪽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리스 영웅들도 그랬다거든요. 평소에는 서로 잘났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위기 상황에 오면 서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는데 결국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 첫날에 공원을 세웠던 사람들이 나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정탐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트로이에도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네. 그 들론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돌론을 잡아가지고 이제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백마를 타고 외국 공항에 왔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백마가 되게 귀하게 여기셨대요. 그 말을 훔쳐오고 가서 이제 몰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자고 있는 병사들 한마디 말해서 목을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바로 이제 베리 스트라우스 교수는 뭘 했냐면 바로 여기에 트로이가 이길 수 있는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전사를 보면. 결국 전쟁은 이런 전쟁은 결국은 말 그대로 비정규 전쟁의 전략을 택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런 유격 전술 있죠. 게릴라 전술. 근데 오히려 그리스가 이걸 택했단 말이죠. 유격 전술은 뭐냐면 몰래 잠입에 들어가고 역정보를 흘리고 암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어떤 전열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장 잘 수행하는 군대는 뭐냐면 그 지역의 현지 사정에 가장 정통한 부대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유격전. 그러면 트로이가 그걸 해야 되는데 트로이는 계속 헥토르처럼 정면 승부를 통해서 일전을 해가지고 싸움을 하자. 자꾸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디세우스 딱 보세요. 가서 몰래 가서 정보를 해가 탁 정보내가 정보 다 들었죠. 그다음에 몰래 들어가고 그 가서 사람들 자고 있는데 다 죽여버렸죠. 네. 그다음에 가서 우리 요즘으로 치면 그 뭡니까 그 진짜 탱크나 장갑차 다 몰고 와버렸죠. 근데 10년 동안 전쟁했다면서요. 10년이면 그 질이 제일 내가 잘 알아. 그죠? 아, 10년 하면 거기 이제 토박이지 네, 뭐. 토박이죠, 뭐. 고향이라고 해도 뭐 큰 문제 없지 뭐. 그럼요. 네, 10년 살면. 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트로이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말도 통하고 그리스 풍습도 잘 아니까 그리스를 위장해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활용했다면 오히려 그리스 군대를 특히나 지금 제일 좋은 찬스 아니냐 이거죠. 군대 내부가 분열이 돼버렸잖아요. 아킬레우스. 그러면 이럴 때 진짜 가서 역정보 흘리고 이렇게 했다면 전쟁은 달라졌을 거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아나톨리아 지역은 이런 게릴라 전술을 아주 활용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로이 군대 같은 경우가 이거 활용을 좀 못했다. 항상 정면 승부에만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헥토르가 계속 그걸 고집하잖아요. 네. 전사는 영웅은 본래 이렇게 싸워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전쟁은 가만히 보면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만들어낸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자꾸 이거와 이거대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전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쟁에서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전쟁을 끝냅시다. 이래놓고 돌아가는 저 뒤통수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조금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비겁해 보이고. 네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싫어한 거죠. 없어 보이는 것이 생존하는 것과 충돌할 때 뭘 선택할래요? 내가 죽는다면 비겁한 거에도 내가 살아야죠. 그렇죠. 네. 어쩔 수 그렇죠. 없겠죠. 그것도 어쩌면 보면 뭐 네. 이런 지혜를 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거기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인 거예요. 네. 결국 가장 그 일리아스라든지 그리고 오디세우스라든지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영웅다운 영웅은 누구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헥토르와 아킬레우스거든요. 네. 근데 최종 승자는 누구냐? 전쟁의 승자는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예요. 네. 전쟁은 이긴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자고 죽은 사람이 패배자고 전쟁에서 사실상 이긴 자와 진 자로 보지 말고 사자와 나자로 봐야 되거든요. 더 퀵앤 데드로 봐야 돼요. 나자와 사자로 봐야 되거든요.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최종 승자는 오디세우스죠. 결국 뭐냐 힘이 아니라 꾀가 꽤. 몸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전쟁의 최종 승자 된다. 이걸 사실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네. 여기서도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이 2일차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결국 이제 3일차 이제 네. 트로이군은 완전히 여세를 몰아가 대공격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투 2일차, 3일차가 전체 뭐 일리아스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이게 과연 그럼 여기에서 신들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2일차, 3일차에. 신들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랬잖아. 말라고 했잖아. 몰래 또 들어오려고 하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결국 뭐겠어요? 참 말 안 들어. 그게 또 듣는 사람 재밌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네. 이런 것도 되겠죠. 이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군인들은 종교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거는 인력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이제 완전히 신들로 알고는 승리를 패배를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개입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트로이군이 이제 계속 이겨 나가니까 이제 함선까지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그리스군이 퇴각을 하는데 문제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잖아요. 후퇴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지는 거 패배는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후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질서 있게 퇴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나폴레옹이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깨어졌을 때 그 무질서한 퇴각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대죠. 완전 학살이 돼버렸대죠. 질서 있게 퇴각을 하면 최소의 손실을 가지고 결국 반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리스군은 그 와중에도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많은 영웅들이 상처를 당하니까 아킬레스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지금 다쳤는지. 그래서 파트로클로스한테 보내가지고 야 누가 다쳤는지 가봐. 파트로클로스도 이제 의술을 배워가지고 아킬레우스한테 치료술을 배워가지고 잘 알거든요. 가서 좀 보고 와. 이렇게 이제 가고 하니까 파트로클로스가 아까 말한 네스토르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스토르라는 최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니까 네스토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너가 아킬레우스 복장을 하고 나와. 그럼 사람들이 다 아킬레우스인 줄 알 거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안 나온다니까. 그럼 네가 위장을 해. 그러면 이 그리스 전우들 도망갈 거야. 아킬레우스 나타났다 해도 도망칠 거야. 그 파트로클로스가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말 듣고 이제 누군가 상처를 좀 치료해주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하려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막 그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막 여러 개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하고 또 동시에 다른 근데 한편 이때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알겠죠? 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원인과 결과가 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지금 파트로클로스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동시에 이때 누구는 또 이라고 이렇게 계속 병렬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트로이 동맹, 트로이를 도와주러 왔던 아까 말한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이 자기 동료 글라우코스를 격려하면서 참 이 멋있는 말을 해요.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걸 보여주거든요. 네. 글라우코스여, 리키아에서 우리 두 사람이 왜 항상 상석에 앉아 있고 고기와 가득 찬 술잔으로 남들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이들이 왜 우리를 신처럼 우르르 보느냐?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딱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리키아인들의 선두 대열에 서서 치열한 전투도로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대우받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일선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싸움을 회피함으로써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을 것이라면 나는 선두 대열에 싸우지 않을 것이다. 또 남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싸움터로 그대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야 될 인간으로서 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무수한 죽음의 운명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는 나아가자. 결국 우리가 남에게 명성을 주든 아니면 남이 우리에게 주든 우리는 명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불멸의 존재라면 아유 이런 거 싸움할 필요도 없다 이거지. 어차피 오래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안 죽는 방법은 뭐냐? 명예를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우리가 죽어가지고 남에게 명예를 주든 아니면 우리가 남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명예를 얻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용감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시대는 있잖아요. 전투력의 핵심은 위기에서 일이 뚜렷할 때 높은 사람이 몹은 보이면 무조건 밑에 사람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죽음이 명예인 시대였네요. 네. 명예가 또 가장 중요한 네. 시대였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미국 해병대는 그렇습니다만 그 미국 해병대는 신조가 항상 사령관과 지휘관과 장병, 부하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뒹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투력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같이 뒹구는 게 중요해요. 이제 또 뒹굴다가 또 다른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등한시할 건 아니에요. 네. 그 감정이 이제 생겨나는 게 바로 이제 아까 신들이 이제 수작을 벌려야 되잖아요. 개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우스가 눈을 막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제우스를 어떻게 하면 제우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여성분과 함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헤라가 아프로디테를 찾아가가지고 야, 너 갖고 있는 가슴에 착용하고 있는 허리 벨트를 좀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벨트로 뭐예요? 이 벨트가 매력의 벨트래요. 이 벨트를 하고 있으면 모든 남자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터벨트인가?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아 좋아. 아니 허리띠 벨트인데 가슴에 착용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그 당시에는 그거 없었잖아요. 여성 속옷이 없었잖아요. 브래지요? 네. 뭐 그런 거는 아니었겠죠. 가슴을 예. 가장 예쁘게 만들어주는 또 벨트를 딱 하면 이렇게 모양을
그죠?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이제 아니겠나. 브래지어의 음. 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받쳐주는 뭔가가 있었나 보다. 네네. 예, 허리띠인데 이렇게 딱 모아주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야기 끊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띠, 이제 헤라가 네. 그 허리띠를 딱 빌린 다음에 잠의 신을 같이 데려가는 잠의 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썸네스. 그렇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우스한테 가니까 제우스가 갑자기 막 왜 이러지 이래 되는 거죠. 당신 너무 아름답고. 제우스가 이제 너무 이게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데 418페이지 보시면 네. 그 동침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해야 되잖아요. 헤라한테 당신은 근데 헤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바람 피운 상대를 이야기해요. 내가 바람 피운 누구보다 당신은 더 아름답고 뭐 이렇게 쭉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제우스가 이런 말로 답을 했습니다. 헤라여, 거기라면 언제라도 갈 수 있지 않소. 그러니 자, 우리 둘이 잠자리에 누워 사랑을 즐깁시다. 일찍이 여신이나 여인에 대한 애욕이 이렇듯 강렬하게 내 가슴속 마음을 사로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조원에 있어 신들 못지않은 페이리토스를 낳아준 익시온의 아내를 사랑했을 때도, 모든 전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페르세우스를 낳아준 아크리시오스의 딸 복사뼈가 예쁜 다나에를 사랑했을 때도, 나를 위하여 미노스와 신과 같은 라다만튀스를 낳아준 널리 이름난 포이닉스의 딸을 사랑했을 때도, 그리고 세멜레나 테베의 알크메네를 사랑했을 때도. 제우스여, 눈치껏 하소서. 기다려보소. 그리고 머리를 곱게 따은 여왕 데메테를 사랑했을 때도, 영광스러운 레토를, 아니 그대 자신을 사랑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소. 그만큼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하며 달콤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구려. 식는구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근데 부끄럽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냐 이 대낮에. 그러니까 자기 황금 구름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다. 황금 구름으로 우리 딱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래 갖고 구름이 쿠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꽃과 풀이 동시에 확 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사랑을 나누면 생명이 새로 돋아난다는 거죠. 성스러운 결합이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신들의 성스러운 결합에서 대지가 생겨난다. 이런 거죠. 그러면 헤라가 제우스를 재운 다음에 헤라는 재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 편인 포세이돈이 막 가서 이제 활약하는 거죠. 사람들 독려하고 야 힘내라 힘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다시 또 반격을 시작하니까 제우스가 깨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야 지금? 그리스가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라한테 너 이러려고 나를 꼬셨구나 해가지고 너 이따고 나오면 옛날처럼 다시 공중에 매달아가지고 남들한테 그러니까 한마디 두 손 들고 벌쓰게 할 거야. 아니면 너 지금 뺨 맞을 수 있어 나한테. 너 맞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그다음에 뭐 다시 이제 최종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나는 아킬레우스가 참전할 때까지는 트로이군을 도와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 그리고 트로이는 그 다음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딱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딱 이제 예언하고 결국 이걸로 아킬레우스는 불면의 명성을 얻는다. 헥토르를 죽이는 걸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 아들도 죽는다. 사르페돈도 죽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이제는 그리스군 도와줘도 안 되고 아무도 이제 개입하지 마. 뭐 이제 딱 끝을 내는 거죠. 이게 셋째 날 마지막인가요? 여기로 이제 하면 이게 셋째 날에 이제 제일 치열한 중간에 나왔는데 이때 결국 헥토르가 결국 조금 또 과욕을 부리는 거죠. 함선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간에 이게 연이 나왔고 그 헥토르는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함선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아킬레우스, 파트로클로스의 참전을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아시다시피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 복장하고 또 와가지고 또 막 이제 맹활약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맹활약을 펼치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 그대로 트로이를 지키는 그 아폴론 신이 있죠. 아폴론 신이 파트로클로스 뒤를 때리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파트로클로스가 그렇게 막 그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천하무적이었는데 결국 신이 한 대 뒤에서 탁 때리니까 완전히 막 허물허물해져 버리는 거죠. 옷구도 다 갑옷도 벗겨지고 그 와중에 트로이 병사 한 명이 등을 찔러요. 등을 찌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헥토르가 나타나가지고 배를 찔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숨을 거두게 되고 숨을 거두면서 파트로클로스는 또 헥토르 넌 죽을 것이다
나의 복수를 아킬레스 해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바로 숨진 파트로클로스의 그 파트로클로스 입은 아킬레스의 복장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헥토르가 네. 착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아킬레스의 복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건데. 바로 잠자던 아킬레스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날 마지막에 깨어나는데 근데 아킬레스는 바보는 아니니까 지금 이게 없잖아요. 자기가 무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소식을 듣고 우리 어린애들 떼굴떼굴 구르듯이 막 흙 던지고 막 발버둥 치고 그 영화에 보면 막 사람들 둘로 차고 나쁜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완전 막 발광을 하는 거죠. 말. 자 그런데 이제 테티스가 이때 찾아온단 말이죠. 자기 아들이 우니까 이건 우는 게 첫 번째 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바닷가 올 때는 그래도 얌전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킬레스 오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테티스뿐만 아니라 테티스의 이모들 뭐 요정들 몇십 명이 동시에 우는 걸로 나와요. 이 얼마나 슬픈가 분노가 이 엄마하고 가면 그러니까 이때 막 수십 명이 찾아온 걸로 나와요. 수십 명이 쫙 테티스에 거느리고 찾아와서 너 왜 우냐 이래 되는 거예요. 달래줘야죠. 달래줄 땐 또 사과즙이 요즘 애들 달랠 땐 최고입니다. 네. 애들이 울 때는 뭐 저도 이제 애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다른 거는 소용이 없어요. 사과즙 딱 먹이면 그때부터 조용해집니다. 평온해져요. 막내 애기 지금 몇 살이죠? 제 걔가 이제 10개월 됐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10개월, 네. 11개월인가? 네, 올 하여튼 때는 사과즙. 네, 사과즙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네. 사과만 보면 애가 그냥 막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사실 사과즙은 누구나 다 이렇게 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거 하나도 안 넣습니다. 오로지 영주 은하수 사과만 넣은 영주 은하수 사과즙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또 사과즙 말고 배즙, 도라지즙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면 아마 즙 세상에 새로운 저 지평이 열릴 것 같습니다. 헤라 허리띠 필요 없죠? 네. 허리띠는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죠? 네, 영주 은하수 사과즙 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뭐 아킬레스도 이때 사과즙 한 잔 딱 마시고 진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박님은 그냥 사과가 근데 신화에서 굉장히 또 자주 등장하잖아요. 나와요? 그렇죠. 뭐 결국 예전에 그럼. 한번 뭐 서양에서는 뭐 5개 사과가. 사과가 서양사를 움직였다고 보는 거죠. 저 아담과 하와 그렇죠. 첫 그 번째가. 사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뉴턴 사과 사과. 그리고 이제 윌리엄 테레 사과. 이거 화살 그다음에 이 사과, 파리스의 사과. 파리스의 사과? 예, 바로 파리스의 사과. 파리스 사과 파리스가 하고 그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뭐가 그 제일 사과. 그 사과. 네네네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컴퓨터에 많이 쓰는 애플. 네. 아. 5개의 사과. 서양 역사는 5개의 사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와. 지금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거죠? 네. 원래 보통 한 3개 정도는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파리스랑 요 애플 요거는 이제 네. 추가된 거 아 그렇습니까? 아닐까? 5개까지는 아니었던. 네. 여튼 보통 4개였죠. 근데 이제 애플이 추가됐죠. 네.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우리가 이 3일째 네. 그 친구가 죽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죠. 난 지금까지 내 분노 때문에 친구의 죽음을 내가 자초했구나. 그리고 네. 그리스인들에게 너무 미안하구나. 네. 그래서 엄마에게 나 이제 다시 복귀할래. 전쟁으로. 네, 전쟁으로 복귀할래. 그러니까 엄마 빨리 올라가서 그 그 헤파이스토스에게 내 다시 갑옷 만들어 달라고 해. 이렇게 하고 나서 엄마 그럼 너 빨리 죽어. 괜찮아. 결국 나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렇게 하고 테티스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네. 죽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자기는 파트로클로스 시신이 그러니까 뺏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시신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누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너가 나타나서 그냥 고함만 질러라. 그러면 다 도망칠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아킬레우스가 고함을 3번 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도망치는 거죠. 그거 4일째인가요? 3일째 지금 이제 3일째 마지막으로 가고 있나요? 그래서 그 고함을 지르는 게 그 당시 전쟁터에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막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서로 막 창 부딪히고 비명 지르고 죽어가는 사람 내지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깃발로도 신호하고 뭐 여러 가지 나팔로 신호하겠지만 명령을 내릴 때 고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지휘관의 능력은 큰 소리를 우렁차게 질러야 돼요.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현대에도 중요했던 게 그 러일 전쟁 있잖아요. 1905년에 네. 그 동해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와 일본 함대가 일본의 연합 함대가 해전을 벌였을 때
그 일본 함대 여러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죠. 군악대 사람들. 군악대 사람을 전령으로 썼거든요. 메신저를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이렇게 뭐 다다 이게 안 되니까. 네. 자, 함대 딱 함탑에서 이제 만원경으로 보면서 자, 좌표가 몇 지점을 때려 이렇게 이제 명령서를 쓸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구두로 전달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전령이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 청감이 좋고 발음이 좋잖아요. 이 전령이 딱 듣고 가가지고 이 막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진짜 소리 나고 근데 그 함대 포탑에 정확히 전달하는 거죠. A 뭐 다시 몇 지점에 포탑 몇 발 장착 발사 이게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소리로 이게 이렇게 지른다고요? 정확한 이제 발음과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니까 이게 일본군이 포탑 명령이 아주 높은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고함이랄까 이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멀리서 보일까? 소리보다는 잘 보이세요. 정확하게 이제 좌표를 찍어줘야 되니까. 좌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음감이 좋고 귀 잘 듣고 이 발음이 이제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이 하겠죠. 네. 지선 씨가 그 1kg 커피 좌표 한번 찍어주세요. 1kg 커피 좌표요? 주소 어떻게 되는데요? 1kg 커피는 어디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1kg 커피 홈페이지요. 그렇습니다. 앱. 앱도 있죠. 네. 네, 1kg 커피 홈페이지 혹은 뭐 앱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주문하시면 되는데 1kg 커피에 참 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1kg 커피 뭐 이미 우리 일당백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은 이제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혹시 깜빡하고 주문을 잊으셨다면 지금 빨리 이제 3부 거의 이제 마무리 됐거든요. 네, 빨리 지금 한번 들어가셔서 1kg 커피 주문 버튼 살짝 누르시고 다시 4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3부 마무리하면서 아킬레스가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네. 네. 이제 뭐 4부가 바로 지금 이 작품의 대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4부 동안 할 내용이 돼요?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전쟁 참여하면? 또 이제 전쟁 참여해서 아킬레우스가 또 어마어마한 일을 헥토! 헥토! 이건 해야죠. 네, 해야죠. 자, 그럼 저희는 이어지는 4부에서 헥토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플로 청취자를 위해서 한번 노래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뭐 일단은 우리 정프로님 먼저. 제가요? 네. 그럼 저는 일단 신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헤라의 경고란 노래가 있습니다. 헤라의 경고. 네. 저는 그럼 2부의 경고로. 쉽게 가네. 네. 거저 먹네. 네, 그저 하시죠. 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노래 한번 누구의 경고로 갈지는 제작진이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일당백 일리아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